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두 번째 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0쪽이고요. 33장 제국 없는 제국주의라는 제목입니다. 소제목은 폭풍 전야의 유럽입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통일을 이룸으로써 유럽의 판도는 다 짜였다. 이는 다시 말해 유럽 내에서는 이제 영토 분쟁의 여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다. 영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명실상부한 유럽 최강국이자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리더의 지위에 올랐으면서도 영국은 유럽의 국제 질서에 대한 조정자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다. 영국은 19세기 후반 대륙에서 어지러이 펼쳐지는 외교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이합집산, 합종연행 따위는 남의 도움이 절실한 처지에 있는 나라에나 필요한 것이지 영국으로서는 필요가 없었다. 영국의 그런 도도한 위치를 영광의 고립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영국은 유럽 어느 나라와도 맺지 않은 동맹을 1902년 아시아의 신흥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과 맺었다. 일본과의 동맹이 필요했다기보다는 일본을 파트너로 정해 유럽의 이해관계에서 먼 동아시아를 맡긴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독일과 이탈리아, 에스파냐에서 공화정을 수립하려는 시도가 모조리 실패로 돌아가면서 프랑스는 유럽에서 유일한 공화국으로 남게 되었다. 프랑스는 20세기 초까지 공화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계속 몸살을 앓아야 했다. 당시 프랑스는 가장 보수적인 카톨릭에서부터 가장 진보적인 사회주의에 이르기까지 각종 이념의 홍수 속에서 좀처럼 안정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프랑스가 공화국이라는 사실은 20세기 들어 유럽 여러 나라가 공화정을 택하는 전례가 된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프랑스와 더불어 역사적으로 유럽 문명의 심장이었으면서도 뒤늦게 통일국가를 이룸으로써 장차 커다란 문제로 자라날 씨앗을 품게 되었다. 19세기 초부터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네덜란드와 신흥국인 미국까지 해외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이 부문의 경쟁에 뛰어든 독일과 이탈리아는 자연히 판을 깨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시도는 20세기 들어 대규모 전쟁으로 터져나오게 된다. 게다가 두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시민사회의 전통과 역사가 짧기 때문에 쉽게 군국주의화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는 20세기의 파시즘이라는 형태로 표출된다. 스칸디나비아 3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어떤 의미에서 유럽의 오지이기 때문에 행복했던 나라들이다. 서유럽 국가들의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그들에게서 선진 문명을 수입하고 독자적 역사를 전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유럽이 시민혁명의 몸살을 앓던 19세기에 스칸디나비아 3국은 착실히 국력을 키워 장차 20세기의 복지국가의 모델로 떠오를 준비를 갖추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영토의 규모에 비해 세계사적인 족적을 많이 남긴 나라들이다. 강대국들의 틈에 끼어 있어 유럽 무대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이 나라들은 19세기 중반부터 영국과 더불어 해외 식민지 경쟁을 주도했다. 오늘날 두 나라와 함께 베네룩스 3국을 이루는 룩셈부르크는 빈 회의에서 대공국으로 격상되었으나 독일 연방에 속하다가 19세기 중반에 독립을 이루었고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완충지대인 탓으로 중립을 보장받았다. 19세기 중반 자유주의 물결은 카톨릭의 총본산인 에스파냐도 뒤흔들었다. 권력을 장악한 자유주의자들이 이듬해 공화국 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에스파냐에도 역사상 최초의 공화정이 들어섰다. 그러나 군대가 실력자로 대두되면서 1874년에는 다시 왕정 복고가 이루어졌고 이후 정정 불안으로 에스파냐는 내내 유럽의 후진국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 1866년 프로이센에 패배한 오스트리아는 즉각 그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오스트리아에 복속되어 있던 헝가리에서 거센 독립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다급해진 오스트리아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헝가리의 독립을 인정하되 서로 헤어질 게 아니라 동등한 자격으로 제국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 결과 1867년 오스트리아 헝가리라는 이중제국이 탄생했는데 이 기묘한 제국은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된다.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유럽 지역에서 해외 진출의 창구를 찾으려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후 러시아는 유럽의 정정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차르 정부가 해외 사업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동안 러시아 내에서는 급진적 사회주의 운동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서유럽에 비해 동유럽 발칸 지역의 정세는 대단히 복잡했다. 그리스가 독립한 이후 오스만 제국은 계속 세력이 약화되었고 그에 따라 발칸에는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이 생겨났다. 원래부터 발칸 지역에는 민족적 구성이 다양했는데 수백 년간 힘의 중심이던 오스만이 소아시아로 물러가면서 저마다 제목 찾기에 나선 것이다. 1875년 이들은 힘을 합쳐 아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오스만을 쫓아버리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보스로 추대된 러시아가 참전하면서 러시아 튀르크 전쟁이 벌어졌다. 이 전쟁에서 패한 오스만은 산스테파노 조약을 맺고 유럽에서 아예 짐을 싸게 되었으며 발칸의 여러 민족은 오랜 이교도 지배를 끝내고 독립을 쟁취했다. 19세기 후반 서유럽 세계에서 독립국으로 승인한 나라는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였으나 그 밖에도 발칸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등이 사실상 독립국을 이루고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이 지역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오스트리아는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하기 이전부터 늘 동쪽에 관심이 컸는데 독일 제국이 성립한 뒤부터는 더욱 이곳에 매달렸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개입 때문에 가뜩이나 복잡한 이 지역의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고 결국에는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무대가 된다. 미국은 서유럽 문명권이면서도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큰 혜택을 누렸다. 영국이 섬이라는 조건을 이용하여 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면 미국은 그런 조건에다 영국이라는 문명의 창문도 있었으므로 더욱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기가 수월했다. 남북전쟁으로 내실을 다지기 이전부터 미국은 태평양 쪽으로 해외 진출을 서둘렀는데 그 성과가 바로 1854년 일본의 개항이다. 이후에도 미국은 하와이를 포함해 태평양 지역의 조그만 섬들을 하나씩 접수했고 한반도에도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다.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는 에스파냐다. 19세기 초반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를 몽땅 잃은 데다 유럽에서도 강국들에 밀려나면서 몰락해 가던 에스파냐는 1895년과 1896년 쿠바와 필리핀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가 독립을 지원하고 나선 미국에 참패했다. 이 미국 에스파냐 전쟁은 유럽 문명의 신세대가 구세대와 힘겨루기를 벌여 승리함으로써 시대가 바뀌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자, 299쪽 세계의 지배에 나선 제국주의입니다. 유럽의 판도가 정해지고 유럽에서 더 이상 영토 분쟁의 여지가 없어졌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제부터 유럽 국가들이 유럽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영토를 놓고 다투리라는 것을 예고한다. 유럽 각국은 유럽의 국제 질서가 잡히자
1870년대부터 곧바로 식민지 쟁탈전에 돌입했다. 바깥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 열광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곳은 아프리카였다. 대항해 시대의 항로 개척으로 아프리카를 처음 알게 된 이후 유럽은 아프리카를 노예 공급처로만 이용해 왔다. 영토의 중요성이 명백해진 19세기 중반부터 아프리카는 무역의 대상이 아니라 지배와 정복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이슬람권의 맹주로서 북아프리카를 관할하고 있던 오스만 제국이 약화된 것은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진출에 좋은 조건이 되었다. 아프리카의 새 용도에 가장 먼저 눈을 뜬 것은 영국이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영토적 욕심보다 그저 호기심 정도에 불과했으며 그런 탓에 아프리카에 관한 연구도 주로 민간의 차원에서 종교적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오히려 아프리카의 전진기지를 먼저 구축한 나라는 프랑스였다. 1830년 프랑스는 지중해의 해적을 소탕해 마르세유를 통한 지중해 무역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알제리를 점령했다. 북아프리카는 8세기 이래로 이슬람 문명권이었으므로 프랑스로서는 이 지역에 오랜만에 그리스도교 문명권을 수복한 셈이다. 1832년 이집트에 근무하던 프랑스 외교관 레셉스는 지중해와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를 구상했다. 20여 년 뒤 그는 외교관을 그만둔 다음 1858년 수에즈 운하 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작업에 들어가 마침내 1869년 운하를 완공하게 된다. 1870년대 이곳은 갑자기 말 그대로 귀해졌다. 귀금속과 보석, 즉 금과 다이아몬드가 발견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곳은 케이프타운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잖아도 아프리카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하던 영국은 즉각 케이프 식민지의 주둔 병력을 증강시켰다. 머자나 원주민 백인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리하여 발발한 보호전쟁에서 보호인들은 1880년에 1차전에서는 그럭저럭 영국의 공격을 막아냈으나 1899년에 재개된 2차전에서 패배했다. 3년 뒤에는 보호인의 국가가 영국에 합병되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아프리카에서 비빌 언덕을 잃은 네덜란드는 아프리카를 포기하고 동남아시아 식민지 경영에만 주력했다. 한편 영국의 아프리카 진출에 긴장한 프랑스는 알제리 기지의 영토화를 서둘렀다. 1883년 알제리 동쪽의 튀니지가 프랑스령이 되었고 뒤이어 알제리 서남부에는 방대한 프랑스령 서아프리카가 들어섰다. 이에 맞서 영국은 나이지리아를 점령하고 중부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남하를 막았다. 서로의 식민지가 가까워지자 양측은 어떤 식으로든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영국은 1875년 이집트 왕실이 재정단으로 수에즈 운하에 주식을 내놓자 이를 재빨리 사들였다. 어차피 운하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나라는 영국이었으므로 여기까지는 프랑스도 별로 불만이 없었다. 그러나 그 사건을 계기로 이집트에서 외세배척 운동이 일어나고 영국이 이를 진압한다는 구실로 이집트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리자 이윽고 프랑스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북아프리카를 관통해온 프랑스의 횡단 정책과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출해온 영국의 종단 정책이 충돌했다. 1898년 군대를 동원한 양측은 이집트 남부의 파쇼다에서 맞섰다. 전쟁의 부담을 느낀 프랑스는 결정적 순간에 꼬리를 내리고 물러났다. 문제는 독일과 이탈리아였다. 두 나라는 남보다 한참 늦게 통일을 이룬 것도 문제지만 통일을 이룬 뒤에야 비로소 본격적 자본주의 발전기에 접어들었다는 게 더 큰 문제였다. 비스마르크는 아직도 해외 식민지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열광의 일원이라는 체면상 아프리카 진출에 참여해 동아프리카의 일부를 차지했지만 식민지 확장에 그다지 적극적이진 않았다. 이탈리아는 프랑스에 밀려 북아프리카를 포기하고 1896년 에티오피아를 침략했다가 전투에 능한 에티오피아 전사들의
무참히 패배해 열강의 체면을 구겼다. 열강의 땅 따먹기 게임이 숨막히게 진행된 결과 1910년 무렵까지 아프리카는 미국에서 해방된 노예들이 세운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열강에 의해 분할되기에 이르렀다. 자, 다음은 305쪽 태풍의 눈이 된 독일입니다. 주재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열강은 어떻게 서로의 식민지를 승인하고 타협을 이루었을까? 전쟁과 타협이 어우러지는 이런 고도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축은 무엇이었을까? 아프리카 분할이 진행되면서 열강이 서로 큰 충돌을 벌이지 않고 타협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복잡한 외교 활동이 있었으며 그것의 총지휘자는 비스마르크였다. 당시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의 관계는 마치 복수전을 꿈꾸는 패자와 더 이상 싸우기 싫다며 버티는 승자의 관계와 비슷했다. 1871년 프로이센에 패하고 본의 아니게 프로이센 왕국을 독일 제국으로 만들어주는데 1등 공신이 된 프랑스는 이후 여러 차례 독일에 대한 복수를 꿈꾸었으나 비스마르크는 좀처럼 도전을 받아주지 않았다. 요즘 같으면 스포츠가 대신하겠지만 19세기 후반의 비스마르크는 유럽 전체를 무대로 스포츠에 못지않은 흥미로운 대체 전쟁을 벌였다. 그것은 바로 외교전이었다. 비스마르크는 1873년에 오스트리아, 러시아와 함께 동맹을 맺어 프랑스를 고립시키려 했다. 비스마르크의 활약이 펼쳐지는 것은 이때부터다. 그는 혼자 동분서주하면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를 어르고 달래 만약 어느 지역에서든 전쟁이 벌어질 경우 세 나라끼리는 최소한 중립을 유지하자는 약속을 성사시켰다. 게다가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에 밀려난 이탈리아가 볼멘 목소리로 호소해오자 비스마르크는 1882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 동맹을 새로 맺었다. 프랑스의 적은 독일의 친구. 이 간단한 원칙을 그는 최대의 철칙으로 삼았던 것이다. 1871년 이후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유럽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도 유럽에서는 작은 전쟁 한 번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거의 전적으로 비스마르크 덕분이었다. 1888년 29살의 독일 황제가 된 비렐름 2세는 할아버지인 비렐름 1세와 달리 비스마르크에 의지하려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비스마르크처럼 프랑스 공포증에 걸리지도 않은 데다 독일을 강대국으로 키우려면 해외 식민지 경쟁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황제의 신임을 잃은 비스마르크가 실각하자 프랑스는 러시아에 접근했고 비스마르크만 믿은 러시아도 프랑스에 접근했다. 결국 젊은 비렐름의 장점은 늙은 비스마르크의 단점이었고 비렐름의 단점은 비스마르크의 장점이었던 셈이다. 독일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는 유럽 세계에 큰 파문을 던졌다. 프랑스에 이어 그동안 고립을 유지해오던 영국마저도 자극을 받았을 정도다. 사실 영국은 세계 분할에서 프랑스까지는 파트너로 인정해도 독일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품고 있었다. 아프리카는 이미 분할이 완료되어 있었으므로 더 이상의 분할은 곧 재분할이 될 것이고 재분할은 곧 전쟁을 뜻할 터였다. 타쇼다 사건으로 관계를 호전시킨 영국과 프랑스는 1904년 영국-프랑스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더욱 가까워졌다. 협상의 내용은 영국의 이집트 지배를 허락하는 대신 프랑스는 모로코를 차지한다는 것이었는데 누가 봐도 독일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10여 년에 걸쳐 프랑스와 러시아, 영국과 프랑스, 영국과 러시아의 동맹이 차례로 맺어짐으로써 원래는 서로 앙숙이던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역사상 처음으로 삼국 협상이라는 동맹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유럽에 특별한 강대국을 두지 말자는 빈 체제의 구도는 19세기 내내 대체로 지켜졌으며 비스마르크 체제는 그 가장 탁월한 계승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이 되면서 그 구도는
절반만 유지된다. 절대적 강국은 없었으나 이제는 유럽 전체가 두 편으로 갈리게 된 것이다. 한편은 시민혁명을 통해 시민사회의 전통을 쌓은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이 주도하고, 다른 한편은 그런 역사와 전통이 부족하고 식민지 분할에서 분말이 많은 후발 제국주의 국가들이다. 조만간 이 이질적 두 집단이 불협화음을 낼 것은 뻔했다. 결국 전쟁이 없었던 비스마르크 체제는 폭풍 전야의 침묵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33장 제국 없는 제국주의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34장을 이어서 할 텐데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 이 서양사도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